세계를 흔든 순위표의 공개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존의 세계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지금 세계 최대 경제 잡지사 포브스에서 발표한 강대국 순위표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발표와 동시에 전 세계의 이목이 이 한 나라에 집중되었는데요.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열강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거센 항의 속에서 일본 총리는 각 강요들과의 비상대책 회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불과 50여 년 전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나라. 전 세계로부터 원조를 받아 연명하던 나라. 그랬던 그 나라가 지금 강대국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방, 문화, 의료, IT 등 전 영역에서 이제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에 서서 강대국의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 국민이 멘붕에 빠진 일본. 일본도 이제는 뒤바뀐 대한민국의 위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 속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더욱 감동적이고 행복한 사연을 찾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감동사연 배달부 감동꿀단지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카모토 리에입니다. 일본 외무성 산하국제전략연구소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죠. 도쿄대학에서 객원 교수로도 활동하면서 국제정치학과 지정학 분야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학자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 어느 화요일 아침 제 세계관이 완전히 뒤흔들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리에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연구소 후배 다나카가 숨을 헐떡이며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포브스 글로벌 파워 랭킹 2025년 최신 순위가 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나 보군요. 저는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위를 확인하는 순간 컵이 떨어질 뻔했어요. 미국 1위, 중국 2위까지는 예상했습니다. 독일 3위, 러시아 4위, 영국 5위도 그럴만했죠. 하지만 6위에 한국이 올라와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프랑스가 7위, 그리고 일본이 8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한국이 일본보다 위에 있다고요? 다나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이 일본을 앞선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오후 2시 외무성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를 포함해 아시아 전문가들이 모두 모였어요. 화면에는 파리에서 접속한 앙투안 마르셀 교수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립국제관계연구소의 지정학 자문관으로 유명한 분이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앙투안 교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평소 침착한 그가 이렇게 격분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프랑스가 한국에 밀렸다고요? 농담도 정도껏 해야죠. 우리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핵보유국이며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입니다. 한국이 우리를 넘어선다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도 마음속으로 깊이 공감했습니다. 앙투안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은 분명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아직 진짜 국력의 구조적 기반이 부족해요. 이번 평가는 뭔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책상 위에 자료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경우 감성적 호소나 문화 콘텐츠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국력은 시스템과 구조적 안정성에서 나오는 거죠. 일본은 그런 면에서 여전히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앙투안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에 교수님. 우리가 함께 이 순위의 허점을 분석해보면 어떨까요? 공동으로 반박 논문을 써서 학계의 정확한 시각을 제시해야 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해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 한편에는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스타트업과의 협업 프로젝트에서 겪었던 기술 유출 사건 말이에요. 그때의 배신감이 아직도 남아있었거든요. 한국은 결국 은혜도 모르는 신흥국이야. 그런 편견이 제 판단을 흐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다만 이 순위가 틀렸다는 확신만 가득했을 뿐이었죠. 이렇게 해서 제 인생을 바꿀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러 가는 여행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포브스 글로벌 파워 랭킹의 평가 기준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리더십, 경제력, 군사력, 동맹관계, 소프트 파워. 이 5개 영역에서 한국이 정말 일본보다 앞설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파헤칠수록 예상과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경제 부문에서 한국의 1인당 GDP는 이미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혁신 지수였어요. 삼성, LG, SK 같은 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저는 자꾸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 부문 데이터를 보고는 더욱 당황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이 급성장하고 있었거든요. K9 자주포, KF-21 전투기, 한국형 이지스함까지. 세계 각국이 한국 무기를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앙투안 교수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리에 교수님 어떤가요? 뭔가 발견하셨나요? 앙투안 교수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몇 개 분야에서는 선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성과일 뿐이에요. 진짜 내면은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앙투안 교수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결국 일본과 프랑스 같은 선진 문명국들을 모방한 것에 불과해요. 우리가 쌓아온 수백 년의 전통과 시스템을 그들이 따라할 수는 있어도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20년 전 그 프로젝트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때 한국 스타트업과 함께 진행했던 IT 기술 개발 사업 말입니다. 저는 일본 측 책임자로 참여했었어요. 처음엔 한국 팀을 가르쳐주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도 경험도 우리가 훨씬 앞서 있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팀의 젊은 개발자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솔루션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막바지에 기술 유출 의혹이 제기됐어요. 일본 언론들이 한국 측이 핵심 기술을 빼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으로 큰 불이익을 받았어요. 승진에서 밀려났고 연구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한국은 역시 믿을 수 없는 나라야. 그때부터 저는 그런 편견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을 은혜도 모르는 신흥국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하지만 지금 데이터를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때 그 스타트업이 지금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어요. 그들이 정말 기술을 훔쳤다면 이렇게 독창적인 발전이 가능했을까요? 리에 교수님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앙투안 교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화면 속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다만 데이터를 보면서 좀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 지수가 예상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BTS, 오징어 게임, 기생충 같은 문화 콘텐츠의 영향력이 실제로 국가 이미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앙투안 교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문화 콘텐츠라고요? 그런 건 유행일 뿐입니다. 진정한 소프트 파워는 철학과 사상, 그리고 오랜 역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프랑스의 계몽 사상, 일본의 장인 정신 같은 것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한국이 정말 이렇게 성장한 게 맞다면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들이 틀렸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딸 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뭔가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마이야, 엄마가 한 가지 물어볼게. 요즘 너희 회사에서 한국 관련 일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네, 엄마. 한국 브랜드들이 정말 잘 나가고 있어요. 특히 화장품이랑 패션 쪽에서는. 마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한국의 성장은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 주말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탁에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딸 마이가 평소보다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아빠, 큰 소식이 있어요. 저희 회사가 한국의 대형 뷰티 브랜드와 아시아 전체 유통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번 분기 실적이 30%는 오를 것 같다고 하네요. 저는 젓가락을 놓고 마이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브랜드라고 했지? 네, 맞아요. 요즘 일본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이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백화점 매출 1위도 한국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한국 관련 자료를 분석하느라 며칠째 고민하고 있는데 딸이 그 나라와 또 엮이고 있다니요. 마이야, 그 나라와 다시 엮이지 마.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식탁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이건 회사 업무인데요. 우리가 그들의 스승이었어. 기술도 시스템도 모두 일본에서 배워간 것들이야. 그런데 지금은 배은망덕하게. 저는 20년 전 그 사건을 떠올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는 예전에 한국과 일하다가 큰 상처를 받았어. 그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인지 몸소 경험했다고. 남편 히로시가 제 편을 들었습니다. 마이야, 엄마 말씀이 맞다. 한국은 아직 일본만큼 성숙하지 못한 나라야. 감정적이고 불안정하지.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보탰어요. 그래, 우리 리에가 그런 일을 겪었는데 또 그 나라 사람들과 일을 하다니 걱정이 되는구나. 하지만 마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반박했습니다. 엄마, 그건 20년 전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요.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아세요? 발전? 겉모습만 번지르르 할 뿐이야.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 엄마는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 바이어들과 일해봤거든요. 정말 프로페셔널하고 창의적이에요. 일본 바이어들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해요. 그런 말하지 마.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데. 경험이요? 20년 전 한 번의 실패 경험으로 한 나라 전체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마이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업계에서는 이제 한국을 무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넘어선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우리는 아시아의 리더였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엄마. 마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을 미워하세요? 저는 그냥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인데. 그때 마이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희가 계약한 브랜드예요. 화면에 나타난 회사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 이름은 20년 전 제가 기술 유출 사건으로 문제를 겪었던 바로 그 스타트업의 후신이었어요. 이 회사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그 작은 스타트업이 이제는 글로벌 뷰티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던 거예요. 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이 회사를 아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만약 그들이 정말 기술을 훔쳤다면 이렇게 큰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훔친 기술만으로는 20년 동안 지속적인 혁신을 이어갈 수 없잖아요. 저는 방에 들어갈게요. 마이가 눈물을 닦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핸드폰 화면을 계속 바라봤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이의 눈물진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회사의 이름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틀렸던 걸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마이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갔습니다.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과연 제가 옳은 걸까요? 아니면 딸의 말이 맞는 걸까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저는 그날도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마이와의 갈등 이후 며칠이 지났을 때 앙투안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에 교수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국제 전략 포럼에 우리를 초청했어요. 화상회의 화면 속 앙투안 교수의 얼굴에는 흥미로운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포럼인데 각국의 지정학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시아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하더군요. 이거야말로 완벽한 기회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떤 기회 말씀이신가요? 직접 가서 보는 거죠. 한국의 실체를 말입니다. 앙투안 교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데이터와 보고서로만 분석해왔잖아요.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면 그들의 허상이 무너질 겁니다. 포브스 순위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한국 땅을 밟는다는 게 내키지 않았거든요. 20년 전 그 일 이후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에 교수님? 글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학자로서 현장 조사는 필수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해도 우리 같은 전문가의 눈은 속일 수 없을 거예요. 결국 저는 승낙했습니다. 어차피 제 마음속 의문들을 해결하려면 직접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하네다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 시간 30분의 짧은 비행이었지만 제게는 20년 만의 시간 여행 같았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20년 전 그 공항이야? 공항 시설이 상상 이상으로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하네다 공항보다도 더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자동화 시설들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안내 시스템도 매우 직관적이었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20년 전 제가 기억하는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해진 거겠지. 본질은 여전할 거야. 지하철을 갈아타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지하철 시설이 도쿄 못지않게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스크린 도어는 물론이고 실시간 정보 시스템도 완벽했어요. 승객들의 질서의식도 일본과 비교해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나서 저는 창밖으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변에 늘어선 고층 아파트들과 반짝이는 네온 사인들이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확실히 발전은 했네. 하지만 여전히 속마음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럼 장소인 코엑스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컨벤션 센터 앞에서 안내를 받는데 저를 맞이한 사람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사카모토 교수님. 저는 이도윤입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도윤의 첫인상은 매우 차분하고 지적이었습니다.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더군요. 반갑습니다. 사카모토입니다. 저는 냉정한 어조로 대답했어요. 내심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교수님의 논문들을 잘 읽어봤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지정학에 관한 연구가 인상적이었어요. 고맙습니다. 혹시 이번 포럼에서 어떤 주제로 발표하실 예정인가요? 이도윤의 질문에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국력 순위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준비해왔거든요. 아시아 국가들의 진정한 국력 평가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흥미롭네요. 최근 포브스 순위에 대한 견해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제 속내를 꿰뚫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건 포럼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호텔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택시에서 이도윤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서울이 어떠세요? 예전에 오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20년 전에 잠깐 왔었습니다. 확실히 많이 발전했네요. 20년 전이면 혹시 IT 관련 프로젝트로 오셨던 건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도윤이 어떻게 그 일을 알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그걸? 사실 저희가 초청 전에 참석자들에 대해 간단히 조사를 해봤거든요. 혹시 그때 일본 측에서 기술 유출 문제를 제기했던 그 프로젝트 말씀이신가요? 이도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일 포럼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올 것 같네요. 이도윤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뭔가 제가 모르는 진실이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포럼 당일 아침 저는 호텔방에서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제목은 진정한 국력의 기준 아시아 국가들의 구조적 분석이었어요. 오늘은 확실하게 보여주자.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국력 순위가 얼마나 과대평가된 것인지 논리적으로 증명할 생각이었어요. 코엑스 대회의실에는 각국에서 온 200여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앙투안 교수도 파리에서 나라와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연단에 올라서니 갑자기 떨림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외무성 국제전략연구소의 사카모토 리에입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우며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국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발표된 포브스 글로벌 파워 랭킹을 보면 일부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한국 측 참석자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일본은 체계와 지속 가능성의 강국입니다. 70년 이상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유지해왔고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말을 이어갔어요. 반면 일부 국가들은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화려한 문화 콘텐츠나 눈에 띄는 기술 발전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진정한 국력의 근간인 제도적 안정성과 사회적 성숙도는 아직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중년의 한국인 교수였어요.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특허 출원 건수, 제조업 경쟁력 등을 보면 일본이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바로 반박했어요. 죄송하지만 최신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는 4.9%로 세계 1위입니다. 일본은 3.2%로 5위에 머물고 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2022년 것이었거든요.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분야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이 글로벌 1,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른 한국 전문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방산 수출 실적도 말씀드리면 한국은 작년에 170억 달러를 수출해 세계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20억 달러 수준이죠. 저는 점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준비한 논리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앙투안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문화는 국력의 중심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전통과 철학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자 젊은 한국 연구원이 일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소프트 파워 지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국 문화 콘텐츠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연간 1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수출액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앙투안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유행일 뿐입니다. 일시적이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지 않나요? BTS는 7년째 빌보드를 장악하고 있고 한국 드라마는 190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성장이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때 이도윤 박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카모토 교수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20년 전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 아시죠? 저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왜 갑자기? 당시 일본 언론에서 한국 기업이 기술을 빼돌렸다고 보도했는데 사실 그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일본 측에서 한국의 핵심 알고리즘을 무단으로 사용하려다가 발각된 사건이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당시 문서들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개발한 독창적인 기술을 일본 측이 가져가려 했던 거죠. 하지만 일본 언론은 정반대로 보도했고 그 여파로 많은 일본 관계자들이 오해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발표가 끝나고 나서 청중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박수도 형식적이었어요. 앙투안 교수는 환한 얼굴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리에 교수님, 뭐가 잘못된 건가요? 이렇게 당할 줄 몰랐는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이도윤 박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요. 발표에서 참패한 다음 날 포럼 주최 측에서 특별 투어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혁신 현장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도윤 박사가 저와 앙투안 교수에게 말했어요. 앙투안 교수는 못마땅해 했지만 저는 내심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대전의 KAIST였어요. 연구실에서 만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개발한 6세대 통신 기술입니다. 젊은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오지보다 100배 빠른 속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삼성과 공동으로 상용화 단계에 들어갔고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일본이 오지에서 뒤처진 상황에서 한국은 벌써 6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도 보여드릴게요. 다른 연구실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는 MPU 칩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 칩 하나로 기존 GPU 10개와 같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전력 소모는 10분의 1이고요. 앙투안 교수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실험실 기술과 상용화는 다른 문제 아닌가요?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글로벌 출시 예정이에요. 다음은 수원의 삼성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거대한 클린룸을 둘러보는데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현재 3나노 공정으로 양산하고 있고 내년에는 2나노를 시작합니다. 안내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TSMC보다 6개월 앞서 있는 기술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몰락한 사이 한국이 이렇게 앞서 있었다니요. 오후에는 경남 사천의 KAI를 방문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말이에요. KF-21 전투기입니다. 경납고에 세워진 전투기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정말 멋있었거든요. 이미 60대 생산 계약이 완료됐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추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세계를 일본도 F-35를 도입했지만 자체 개발은 못하고 있죠? 앙투안 교수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라팔도 좋은 전투기지만 이 가격대에서는 경쟁이 어렵겠네요. 서울로 돌아와서는 상암동의 방송 스튜디오를 견학했습니다. BTS 관련 콘텐츠만으로도 연간 5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IP를 활용한 게임, 굿즈, 광고까지 포함하면 더 큽니다. 이제는 하나의 산업이 됐어요. 화장품 연구소도 방문했습니다. K뷰티가 아시아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70% 이상이에요. 저는 딸 마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정말 한국 화장품이 일본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당의 로봇병원을 견학했습니다. 수술용 로봇이 사람보다 정확하게 수술을 합니다. 오차율이 0.1%예요. 실제 수술 장면을 영상으로 보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앙투안 교수가 투덜거렸습니다. 결국 마케팅 쇼 아닌가요? 실제 현장과는 다를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단순한 쇼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이건 쇼가 아니야. 저는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시스템 그 자체야. 한국이 정말로 이렇게 발전한 거였어.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20년 전 제가 무시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야, 엄마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봐.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한국에 와서 직접 봤어. 정말 대단한 나라더라. 내 말이 맞았어. 전화기 너머로 마이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 안의 모든 편견들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은 자유시간이었습니다. 포럼 일정이 끝났으니 곧바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저는 서울을 더 둘러보고 싶었어요. 혼자서 나가보겠습니다. 앙투안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호텔에서 쉬겠다고 했어요. 어제 본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거리에 나서니 정말 활기가 넘쳤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길을 걷다가 한 화장품 매장 앞에서 멈춰 섰어요. 유럽에서 온 것 같은 젊은 여성들이 신나게 쇼핑하고 있었거든요. 이 크림 정말 좋아요. 파리에서도 못 찾겠더라고요. 프랑스어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실례합니다. 한국 제품이 그렇게 좋나요? 아, 일본 분이세요? 네, 정말 좋아요. 가격도 유럽 브랜드의 절반인데 품질은 더 좋아요. 그 여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본 화장품도 좋지만 한국 제품은 더 혁신적이에요. 성분도 독특하고 효과도 빨라요. 옆에 있던 친구가 끼어들었어요. 저는 독일에서 왔는데 한국 드라마를 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멋진 나라네요. 홍대로 이동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젊은이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자유롭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카페에서 잠깐 쉬는데 옆 테이블에서 영어 대화가 들렸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다이내믹한 것 같아. 미국에서 온 것 같은 젊은 남성이 말했습니다. 일본도 좋았지만 뭔가 정적이었어. 한국은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야. 맞아, 그리고 사람들이 더 따뜻해. 길을 물어봐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저는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일본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는데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가족들, 러닝을 하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연인들까지.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 건너편 고층 빌딩들의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관광객입니다. 일본에서 왔어요. 아, 그래요? 한국 어때요? 생각보다 훨씬 좋네요.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죠. 예전엔 이런 공원도 없었는데.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손자가 외국에서 공부하는데 한국 음식이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김치찌개, 불고기 같은 거 말이에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마이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엄마, 어제 전화 감사했어요. 오늘 한국 바이어분들과 미팅했는데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야, 엄마가 서울에 있어. 정말요? 어떠세요?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엄마가 단단히 틀렸나 봐. 목소리가 떨렸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다만 지금까지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정말 많은 걸 보고 오신 것 같네요. 전화를 끊고 다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밤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때 앙투안 교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파리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더 볼 게 없어요. 결국 부드러운 침투가 문화식민지화의 시작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앙투안 교수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군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하루 종일 서울 거리를 걸으며 만난 사람들의 진심을 느꼈거든요. 이건 침투나 식민지화가 아니었어요. 그냥 순수한 매력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동대문을 들렀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24시간 열려 있어요.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바이어들이 여기서 물건을 사가죠. 디자인도 빠르고 품질도 좋거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에너지와 역동성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20년 전의 편견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매력적이고 발전된 나라였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함과 열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소프트 파워구나 싶었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실 책상 위에는 앙투안 교수와 함께 준비했던 반박 논문 초안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 국력 순위의 허상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이건 아니야. 대신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국의 성장, 착시가 아닌 진화였습니다. 외무성 원래 보고회에서 발표할 때였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한국을 비판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사카모토 교수님, 한국의 실체를 폭로해 주시죠. 부장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포브스 순위는 정확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앞서는 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본 것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육지 기술, 반도체 우위, 방산 수출, 문화 콘텐츠의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특히 소프트 파워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BTS와 한국 드라마가 만들어내는 국가 이미지 효과는 수십 년간의 외교 노력보다 강력해요. 동료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교수님, 설마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다는 말씀이신가요? 적어도 몇 개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현실이에요. 그날 이후 연구소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동료들은 제가 한국에 매수됐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앙투안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에 교수님, 무슨 일인가요? 일본 언론에서 당신이 한국을 옹호했다고 하던데요. 화상회의 화면 속 앙투안 교수의 얼굴은 화가 나 있었어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앙투안 교수님. 사실이라고요? 한국의 프로파간다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직접 보고 판단한 겁니다. 교수님도 현장을 제대로 보셨다면. 저는 유럽 언론과 함께 한국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앙투안 교수가 실망한 표정으로 통화를 끊었어요. 우리의 협력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딸 마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엄마, 오늘 뉴스 봤어요. 외무성에서 한국에 대해 발표하셨다면서요? 응,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정말 대단하세요.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마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변하신 걸 보니 정말 기뻐요. 그동안 한국 일 때문에 많이 조심스러웠거든요. 미안해, 마이야. 엄마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남편 히로시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본 게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나도 한국 드라마를 보는데 정말 재미있더라. 시어머니는 여전히 못마땅해 하셨지만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한 달 후 저는 도쿄대학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학자라면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저도 한국에 대해 20년간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투자와 혁신의 결과였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교수님,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상대를 폄하하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도 더 발전할 수 있거든요. 강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강에서 찍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때의 깨달음이 생생했어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한때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20년 전 한 번의 사건으로 한 나라 전체를 편견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깨달았다. 진실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는 것을.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제자가 아니다. 때로는 우리의 스승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가 배울 차례다. 요즘 제 연구실에는 한국 관련 자료들이 가득합니다.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기업들의 혁신 사례까지 모든 걸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앙투안 교수는 여전히 유럽 언론을 통해 한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포브스 순위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위에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였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자극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성장을 보며 우리 일본인들도 다시 한번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일 관계 발전의 시작이 아닐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인이 직접 인정한 대한민국의 위상 들으면서 감격스러우셨나요? 대한민국의 멋지고 더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더욱 감동적이고 행복한 사연을 찾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감동사연 배달부 감동꿀단지였습니다.